뉴스 속으로.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시카고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어제 첫날 연사로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맞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내가 제안한 팍스뉴스 TV 토론을 거부했다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트럼프는 토론을 하게 되면은 해리스는 변덕스럽게 입장을 바꿨던 과거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라며 비꼬았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카고의 민주당 전당대회 드디어 막을 올렸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별 무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당내외 거듭되는 압박에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놓았었죠. 바이든 대통령. 그 빌딩 안팎에 5만 명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52년 동안의 짧지 않은 정치 인생 마감하는 47분간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나는 대통령이라는 내 직보다는 내 나라를 더 사랑하고 우리는 2024년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테이지로 소개한 딸 애슐리를 한참 껴안으면서 결국 종이 티슈를 꺼내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처럼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했으면은 물러나라는 소리 안 나왔어요. 네. 어제는 뭐 아주 팔팔하던데요. 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동안 주장을 했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은 실패한 나라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에 대해서 그는 패배자다, 루저다 이렇게 표현했고 완전히 틀려먹은 사람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암울했던 시대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제부터 여름이다, 겨울철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트럼프 대신에 검사인 해리스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배치를 한다면 미국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를 직격했고요. 이 발언을 하자 청중들이 아주 큰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해리스를 나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이 나의 경력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4년 동안 재직한 가운데 업적에 대해서는 인슐린에 한 달 $400를 지불하는 대신에 당뇨병 있는 노인이 한 달에 $35만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푸틴이 사흘 만에 키이우를 점령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뒤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20년 만에 가장 인종 간의 빈부격차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어제 뭐 연설도 굉장히 활기차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발언의 그 수위도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과격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세기 넘는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최후의 연설, 본인도 이걸 느꼈는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강력한 어조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재임 시절 성과에 할애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쟁자 트럼프를 향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그 어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망할 놈, 그러니까 뭐 서커라고 표현하고요. 피부병, 암을 의미하는 스캡, 진드기와 같은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아직도 불복을 하고 미쳐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미 피바다를 장담한 사람인데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트럼프와 같은 독재자와 친한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과 남달리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의 행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미국 국가 마지막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미국이여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도 물론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라와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쳤다. 29살의 내가 첫 번째 젊은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선출이 됐을 때보다도 지금 더 미국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래 그 어제 전당대회는 해리스의 그 일정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도 미국 언론 보도를 보고 첫날은 해리스가 나오지 않겠구나. 그 전국 유세 바쁜 가운데 네. 뭐 나흘간의 일정이니까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면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깜짝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조 바이든을 기리면서 행사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원들은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세 현장 노래이기도 한 가수 비욘세의 자유, 프리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로 나왔는데 선거 구호도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이긴다. We fight, we win. 이런 그 구호를 외쳤고 대의원들도 따라서 그렇게 호응하는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뒤에 있는 디지털 화면에 고맙습니다, 조, Thank you, 조라는 그래픽이 흘러갔고 해리슨 부통령이 무대로 올라와서 바이든을 껴안는 것으로 전당대회 첫날 일정이 마감됐는데 오늘 이틀째 역시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등장해서 연설을 할 계획인데 첫날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될 뻔했던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8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90%가량 힐러리가 트럼프 후보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국 그 투표에서는 앞섰습니다만 선거인단에서 트럼프 후보에 뒤지면서 아깝게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의 꿈이 이루지 못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고 견고했던 유리천정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 유리천정을 깨 부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천정을 완전히 부술 때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우리 손에 있는데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외치면서 행사장 열기를 아주 고조시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8년 전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6,600만 표를 받았다. 그 후에도 우리 행진은 이어졌고 나와 카말라의 어머니가 우리를 보신다면 계속 전진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결코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임 시절에 북한,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역시 비판했습니다.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 미국 역사에 트럼프가 유일한 처음 아니냐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반문을 하자 당원들은 그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락힘업 감옥에 보내라고 연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반이스라엘 현수막을 들고 그런 구호를 외쳤지만 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첫날 일정이 별일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가 자신의 팍스뉴스 텔레비전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이러면서 또 공세를 폈습니다. 네, 잔치집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9월 달에 팍스뉴스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이 견제구를 던진 셈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런 토론 거부 상황 전개가 나에게 있어서 별로 놀랍지 않다. 왜냐?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변덕스럽게 입장을 바꿔왔던 전력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팍스뉴스 텔레비전 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팍스뉴스 토론회 대신에 타운홀 미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에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었으니 TV 토론 일정도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양측은 일단 9월 10일 ABC 채널 7에서 주관하는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고 이후에 두 번째 한 차례 더 텔레비전 토론을 할 예정인데 아직 그 두 번째 토론은 자세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막바지 상황인데 역시 TV 토론이 이번 대선의 그 이 향방을 가름질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막판에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고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러스트벨트, 선벨트에서도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그 누가 우세한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텔레비전 토론이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선 구도가 지금의 그 남녀 대결로 리셋된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이번 주 내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이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 입장에서는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이 TV 토론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공화당의 초조감이 커지고 있는데 7월달 펜실베니아에서 암살을 모면한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탄 이후에 오히려 방심하면서 공화당 측에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잖아요.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 여성 후보의 그 선거 전략이 완전히 결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시와 또 해리스의 현재와 어떻게 선거 공약이 다른 건가요? 네, 8년 전에 선배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거 전략을 답습하면은 네. 또다시 같은 상대방 후보인 트럼프에게 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는 여성이라든가 자신이 흑인 또는 인도계라든가 이런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극력 삼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대신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난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합주에 내보낸 텔레비전 광고를 보노라면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교 시절에 방학 기간 동안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검사 시절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그 비리 간부들을 수사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8년 전 여성 최초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전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8년 전 힐러리는 내가 유리천장을 깨고 처음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 선거 구호도 I'm with her, 나는 그녀와 함께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너무 내세우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8년 전에 내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 구호였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왜 유권자가 여성인 자신을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었고 오로지 추상적인 공허한 메시지만 보냈던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에서 트럼프에 역전패하고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꿈이 그 당시에 좌절됐는데 무엇보다 8년 전 투표에서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이 같은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상당수가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전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왔나 그랬어요.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흐른 것이겠죠. 8년 동안. 아이고 얼굴이 굉장히 뺑뺑해지고 더 예뻐졌어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니까 이제 이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첫 전략이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같은 여성인 힐러리보다는 그 흑인 후보였던 오바마를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16년 전 벌어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긴 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바마 자신이 각종 연설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흑인 인종에 대한 말은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주와 같은 경합주 백인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경제, 정치, 문화 현안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이 같은 전략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 같은 전략이 올해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첫 번째 흑인 여성 상원 의원의 영예를 아는 캐럴 모슬리 브라운은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흑인 최초다 이런 점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인종 전략을 쓴다는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후보가 인종 문제를 부각하지는 않지만 그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자신이 졸업한 모교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을 방문해서 후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언젠가 미국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인종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을 겨냥한 잡지 에센스와도 인터뷰를 가졌는데 나는 주변 시절 어린 시절에 너는 젊고 재능이고 또 흑인 후보자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인종이다, 무슨 여성이다 이런 거를 앞세우기보다는 그냥 나는 미국인이다라는 것을 앞세우는 게 확실히 미국에서는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주로 떠난다는 내용은 팬데믹 이후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곳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이 애리조나와 이 네바다 주로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고갈되면서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계도 위기를 맞으면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또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바코드 기술이 표준화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QR코드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애리조나 네바다주에 이곳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네요. 네, 이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경합주인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주엔 새로운 주민들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렇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오늘 팍스 비즈니스가 이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물론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비싼 해안 도시들에서 한층 저렴한 주 쪽으로 이주하는 추세,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애리조나 네바다주로 옮기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리얼터닷컴의 랄프 메라플린 수석 경제학자는요.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애리조나 또 네바다주가 여전히 최고의 목적지라는 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면서 여러 이유들을 지목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와 바로 인접한 그런 이웃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사할 때 보통 사람들은 훨씬 먼 곳으로 이사하기보단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로 이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까운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깝다 보면 또한 날씨와 풍경도 그나마 비슷한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네. 타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인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이 맥라플린 경제학자도 주택 가격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비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 그런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나마 비슷한 유형의 그런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요. 세금이 낮은 점도 함께 들었는데요. 재산세가 낮아서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택 가격하고 재산세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선 재산세입니다. 이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모두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낮은 상위 12개 주에 들어갔는데요. 네. 팍스 비즈니스가 라켓 모기지 자료를 바탕으로 전하지만
자료를 보면 네바다주의 연평균 재산세는 $1,370였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2,520였고요.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약 $5,300 이상에 달했습니다. 2배가 넘네요. 아니 뭐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얼마죠 지금? 50만 달러인가요? 아니요, 85만 달러네요. 80만 달러면은 미니멈 8천 불이에요. 네. 재산세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네. 주택 가격도 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레드핀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택 가격은요, 중간 가격이 올해 6월 기준 1년 전보다 1.9% 상승해서 그게 45만 $1,000였습니다. 45만 $1,000. 그리고 네바다주는 작년보다 5.8%가 올라서 46만 $1,700였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7.6%가 상승해서 85만 $6,700를 기록했습니다. 그 일자리 성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성장에도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 성장 역시 캘리포니아주보단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주가 훨씬 더 컸는데요. 네. 지난달 일자리 증가율 캘리포니아주도 1.6%로 사실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2.3%, 네바다 3.3%로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 많고 주택은 저렴하면서 세금 부담은 적고 라이프 스타일은 최대한 비슷한 애리조나와 네바다로 향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행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행이 최고에 달했다는 소식이 줄지어 나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팍스 비즈니스가 어제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진단을 전했는데요. 여행업계에선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안 굉장히 여행들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바닥난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그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행업계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온라인 여행업체 프라이스라인 CEO는 경기 둔화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여기저기 약간의 둔화는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행에 있어서도 소비를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메리엇 등 다른 여행 관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라이스라인도 둔화란 단어를 이전보단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저축률이 실제로 줄은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업체 모닝스타 한 분석가는 사용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해서 소비자들의 저축률을 전했는데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적으로 5.2%였는데 이게 작년 7월엔 4.4%로 내려갔고요. 이어 올해 6월엔 3.4%로 더 하락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이런 저축률이 내려간 점을 짚으면서 여행에 대한 욕구, 이건 인간에게 뿌리 깊은 곳이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여행을 지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재정적 신호가 엿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행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S&P 글로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축이 감소한 반면 또 숙박 요금은 높아지면서 가격에 한층 민감해졌다고 전하면서요. 네. 경기가 지금보다 더 둔화한다면 그렇다면 고소득 여행자들까지도 여행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특가 상품을 찾게 돼서 그런 여행업계에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 앞서 힐튼 CEO도 이달 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축해둔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여행을 포함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여력이 줄어들었다고요. 에어비앤비 역시 이달 초 실적 발표 때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예약 증가율이 순차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이 여행사들이 해외 여행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 일주일 갑니다. 그럼 그 여행 비용을 지금 이렇게 신문이나 보면 나오지 나오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서 벌써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다 그 가격이 이 뭡니까 에어라인 티켓까지 포함이 된 그렇죠. 가격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에어라인은 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가격이 더 비싸졌으니까 그렇군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제는 여행 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웬만큼 저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행 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을 결제할 때 바코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이 바코드가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 바코드 기술이 표준화된 지 꼭 50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바코드는 사라지고요. 대신 QR코드가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카콜라, 로레알, 피즈앤지 같이 세계적 기업들이 유통 소매업체들과 함께 QR코드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3년 뒤에는 QR코드가 바코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코드가 표준화된 지 50년이 됐다고요? 그 역사를 조금만 짚어주시겠어요? 바코드가 처음 탄생한 건 194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표준화된 바코드가 등장한 건 1974년이라고 하네요. 아, 네. 유럽 비영리 단체 GS1이 모든 제품에 12자리에서 13자리 코드가 할당된 표준을 만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예전엔 그 전에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일일이 장부에 입력을 해야 했지만 바코드 도입으로 지금처럼 스캔만 해서도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바코드를 왜 QR코드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QR코드가 발명된 건 1994년이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사용이 많이 확대됐고요. 바코드보다는 QR코드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꼽힙니다. 소비자들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제품의 영양 정보, 사용법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소매상들도 할인권, 리콜 이런 제품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코드에 더해서 QR코드도 표시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비자들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려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업종 전반에 걸쳐서 세계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업들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전환을 해야 하고요. 소매상들 역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까지 업데이트를 해야만 그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즘 식당에 가면은요 주문할 때 바코드로 주문을 하게 하는 곳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QR코드로 바코드. QR 코드로요. QR코드로 하는 건 많죠. 예, 네. 그렇게 QR 코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게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메뉴판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메뉴판 다 나오고 네. 뭐 나중에 계산할 때도 그 QR코드로 찍어가지고 내 크레딧 카드로 그냥 해가지고 네네. 뭐 어디 가서 빌 주세요, 뭐 사인 서서 하고 이러지 않아도 다 돼요. 근데요, 저는 그게 네. 이게 약간 불편해요. 어색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안 되는데요. 막 이래서 나이가 들었나 이거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박형경 씨나 저 같은 MZ 세대는 뭐 그만 되죠.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최근 들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 따라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것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 미국 노동시장 냉각의 징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박현경 기자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캘리포니아 실업률 역시 5.2%로 사실은 지난 몇 개월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2%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비교해봤을 때 플로리다는 3.3%, 이 텍사스는 4%의 실업률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이 건설업 그리고 농업, 관광사업 등등이 그동안 침체되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생활비 역시 이 높은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라진 이후에 꾸준히 미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캘리포니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팬데믹 동안 일자리를 잃었고요. 다른 주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에는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가 100만 명 이상이 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실업수당 하면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임시적으로 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자리를 잃으면요 무조건 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은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요. 네. 말하자면 일감이 없어서 실직된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이 실업수당은 사실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서 정기적인 실업수당에 어떤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그 뜻은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직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회사는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고용주들이 실업수당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네. 직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당한 해고가 되겠죠. 예. 하지만 해고된 직원이 고용주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장 인컴이 없으니까 실업수당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이 많은 한인업주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으니까 받게 해주겠다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직원은 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고용주는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는 서류를 메일로 받게 되는데요. 서류를 보게 되면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용주는 받게 해주겠다고 직원과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칙을 어겨서 해고됐다는 솔직한 이유를 쓰기보다는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서 레이오프를 하게 됐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수당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이제 문제는 직원이 차후에 부당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서류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정당한 해고인데 서류에는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서 레이오프라고 썼기 때문에 이 판사의 관점에서는 정말 회칙을 어겨서 해고된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레이오프인지 이 고용주의 신빙성이 추락되게 되는 의도치 않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업무 규칙을 위반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업수당을 청구할 때는 엠플로이어가 사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론입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나서 이제 메일이 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직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회사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만약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직원이 잘못해서 해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레이오프 때문에 이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일로 그 업주께서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불이익은 어떤 정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단하게는 그 세율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율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당해고라는 소송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회칙 위반으로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오프라는 그러한 거짓된 사유를 EDD나 아니면 이 실업수당에 썼기 때문에 사실
직원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좀 더 이제 스트롱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이 민사 소송에서 이 고용주의 신빙성이나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외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정에 이끌려서 뭐 그래 그냥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됐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을 봤을 때 사실 직원이 레이오프라고 부탁을 해서 임시수당, 실업자 수당을 다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사유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법정에서 그 이유 때문에 업주가 소송에서 졌다거나 뭐 이런 예들이 있을까요? 진다기보다는 네. 예, 부당해고의 주장이 좀 더 스트롱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판사가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정부를 상대로 수당을 받게 되면 정확한 그리고 솔직한 사유를 써야 되는데 직원과의 동의하에서 거짓된 사유를 쓰게 되면 네. 사실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어떠한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건으로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없지요?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직원이 지금 이제 해고가 됐다. 이 뭡니까? 이 뭔가 좀 위법 행위를 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가 됐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 정책이나 규칙을 직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위반하거나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유가 없는 과도한 결석이라든지 지각, 무단 결근 같은 게 이제 통상적이 되겠고요. 뭐 직원이 직장에서 잠을 잔다거나 사물을 훔친다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 아니면 모욕적이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뭐 성희롱을 한다는 경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예를 들자면 회사 매출이 줄어서 영업사원의 근무 시간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시적으로 줄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업사원 자신의 잘못 없이 근무 시간과 임금을 잃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실업수당 청구 절차에 있어서 고용주가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첫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고용주는 실업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보게 되면 직원이 혜택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제공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수당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용주에게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지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주에게 hearing, 이 청문회를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도 같이 오게 되고요. 네. 사실 직원의 청구 내력이 정확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정확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주는 이 청구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항소를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해당 청구가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이제 위법 행위로 해고가 됐는데 레이오프라는 식으로 부당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항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고용주는 청구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실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기록이라든지 예. 사직서 아니면 해고와 관련된 해고로 이어지는 모든 징계 조치의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직원이 직접 요구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편지나 문자 등등이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하는 것처럼 청문회에 참석이 되겠는데요. 이 청문회 참석자는 통상적으로 회사 대표나 인사부 관리자가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같이 참석이 가능하고요. 청문회 동안 고용주는 담당자의 질문에 진실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중요한 점은 이 회사 대표로 참석한 대리인이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감정이 이제 이모셔널해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사실 청문회 전이나 도중 또는 후에 이 직원과 논쟁하거나 알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 이 실업위원회는 이 많은 실업수당 케이스를 하루에 10 케이스, 20 케이스 정도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청문회의 시간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각 사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측의 대리인이 참석이 늦을 경우에는 이 담당관이 회사 대리인이 없어도 그냥 바로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담당관이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언제쯤 받을지, 판결이 언제쯤 날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직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고용주는 항소가 가치 있는지의 여부도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게 뭐가 좀 잘못되면은 세율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율은 어떤 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실업수당은 사실 이 고용주들에게 이 텍스로 세율로서 세금이 지불하게 되고요. 그 지불이 이제 실업수당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실업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많게 되면 사실 이 세율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 회사만 회사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부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또 항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항소 절차와 같은 그런 절차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항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사 재판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이 실업수당에 대한 어떠한 청구나 네. 재판 같은 거는 이제 행정 재판이 되겠고요. 행정 판사가 모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민사 소송처럼 어떤 배심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증거법들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